어머니, 지금 당장 뛰어나오세요. 전화기 너머 사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빨리요. 백화점에서 건강 강의를 듣던 저는 급하게 나와 주차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도망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 나라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요.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선자입니다. 올해 57이고 시장 입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살면서도 조카 나라를 친딸처럼 키워냈습니다. 나라는 제게 있어서 자랑이었죠. 그날도 나라가 말했어요. 어머니,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건강 강좌한다는데 같이 가실래요? 평소 같으면 그런 거 안 가는데 나라가 워낙 성실한 애라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심장이 좀 답답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백화점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무료 건강 강좌라길래 소박할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혈압이니 당뇨니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시더라고요. 나라는 저를 가장 앞자리에 앉혀놓고는 어머니, 물 사올게요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나라가 저한테 이렇게 친절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평소엔 말수도 적고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애였는데 말입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죠. 어머니, 사위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세요. 왜? 무슨 일인데? 추심들이 그쪽으로 간대요. 빨리요. 추심이라는 말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수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로비 쪽에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저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저는 무작정 일어나서 뒤쪽 비상구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새로 산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깔창이 높아서 걷기도 불편했는데 뛰려니까 한쪽이 벗겨졌습니다. 아, 이럴 때가 아니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한 짝을 버리고 맨발로 비상계단을 뛰어내렸죠. 발바닥이 차가운 계단에 닿을 때마다 아팠지만 무서움이 더 컸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이는 계단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저를 쫓는 거지? 추심이라는 게 뭐지? 지수는 어떻게 알았지? 나라는 왜 저를 여기로 데려온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주차장까지 뛰어내려가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진정하고 있는데 나라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찾았네요. 나라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물병을 들고 있긴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라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사람들이 나를 쫓아왔지? 몰라요, 어머니. 저도 무슨 일인지. 빨리 집에 가요. 나라가 택시를 잡아줬어요. 택시 안에서도 나라는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는데 저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라야,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어머니,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집에 가서 쉬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나라는 말을 아꼈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무서웠지만 나라도 당황한 것 같아서 더 추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반찬 가게를 열면서도 어제 일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죠. 저는 새벽부터 김치찌개며 멸치볶음이며 만들어서 가게에 내놨습니다. 이 일을 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거든요. 단골 권사님인 최봉자 씨가 오셨더라고요. 선자야, 어제 백화점 갔다 왔다며? 어땠어? 아, 그냥 건강강좌 하나 들었어요. 나라가 같이 가자길래. 그래, 우리나라 참 효녀다. 시집 가서도 어머니 잘 모시고. 봉자 권사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도 마음이 약해서 포기하고 대신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죠. 그런데 지수는 뭐 하나? 아직도 퀵배송이나 하고 있어? 이 말에 기분이 좀 상했어요. 퀵배송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체면상 그리 자랑스럽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겠죠. 봉자 권사님이 가신 후에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평소보다 재료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요즘 원가가 올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만큼 손님도 안 오고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라와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나라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나라야, 너 어디 아픈 데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요즘 일이 힘들지? 호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나라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보다 말이 없어요. 반찬상을 차리면서 봤는데 고기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수야, 고기 하나라도 제대로 올려놓을 수는 없겠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 지수가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어디선가 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라를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에 반지를 안 끼고 있더라고요. 결혼 반지 말입니다. 약지에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나라야, 반지는? 아, 그냥. 일할 때 불편해서요. 이상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반지를 안 끼다니요.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나라가 새벽마다 큰 보냉 가방을 들고 나간다는 거였어요. 호텔 일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큰 가방을 가져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심장약을 먹으려고 약상자를 열었는데 나라가 눈여겨보더라고요. 어머니, 약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라와 지수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나라가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의 일, 오늘 나라와 지수의 이상한 행동들, 반지가 없는 약지, 새벽마다 나가는 큰 보냉 가방.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보이지 않는 돈의 길. 며칠 후 나라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나라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안 쓰는데 요즘 워낙 이상해서 슬쩍 봤죠. 화면에 세안저축은행 이자 298만 원 납부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98만 원이요? 이자가요? 나라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난리가 났죠. 도대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렸길래 이자가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나라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이번 달만 시간 좀 더 주세요. 제발요. 다음 달엔
꼭 정리해 드릴게요.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나라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엌에서 나가니까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라야, 누구랑 통화했니? 아, 아무도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어요. 나라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 윤상철 형사님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가끔 이렇게 들려요. 선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상철이는 뭐 특별한 일 없고 요즘 대부업 관련 사기가 많아서 바빠. 특히 고금리 대출 받고 추심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상한 전화 오거나 하면 바로 연락해. 상철이의 말에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혹시 나라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추심이라는 게 정확히 뭐야? 돈을 못 갚으면 와서 협박하고 괴롭히는 거지. 요즘엔 불법적인 방법 많이 써. 가족들 직장이나 자주 가는 곳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저를 쫓던 남자들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들이 추심업체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나라가 돈을 빌렸고 그 때문에 저까지 위험에 빠진 건가요? 상철이가 간 후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큰 빚을 지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왜 나라가 그런 큰 돈을 빌렸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다른 남자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지도 없애고 새벽마다 큰 가방 들고 나가고 돈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설마 나라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98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을 빌렸길래 이자가 그렇게 나오는 건지, 나라는 왜 저한테 말하지 않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나라가 장을 보러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지갑을 두고 갔더라고요. 가져다 주려고 열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일 안 하는데 요즘 워낙 의심스러워서요. 지갑이 예전보다 많이 얇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축은행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취인 김만호 명의 계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김만호가 누구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까 금액이 또 3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나라가 매달 이런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요? 나라가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야, 이게 뭐니? 영수증을 내밀었더니 나라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건 내가 우리 집 돈을 어디다가 퍼붓는 거냐? 김만호가 누구야? 새로운 남자라도 생긴 거야? 나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대답해. 매달 300만 원씩이면 1년에 3,600만 원이야.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다고? 나는 내 어머니야. 뭘 말 못하겠어? 나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그럼 내가 직접 알아보겠어. 내가 말 안 하면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그날 밤 지수가 들어와서도 나라는 울고만 있었어요. 지수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역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너도 나라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정리된다고? 뭔가 정리된단 말이야? 너희들이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도대체 뭐야? 둘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키워준 나라가, 사위 지수가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니요.
그 밤에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나라를 따라가 보겠다고요. 새벽에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런 큰 돈이 필요한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의심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속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라가 정말로 다른 남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꼭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해시태그 챕터 5 모시는 척 빼내려는 마음. 다음 날 아침 나라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문화센터에서 건강 강좌 또 한다는데 들으실래요? 이번엔 당뇨 관련 강좌래요. 이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또 가자고 하다니요. 더 이상한 건 나라가 벌써 예매까지 해놨다는 거였어요. VIP 자리로 예매했어요. 앞자리에서 잘 들으실 수 있게요.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평소 나라답지 않게 너무 적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궁금했습니다. 지난번에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싶었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나라가 또 물 사올게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잠깐 후에 로비 쪽을 보니까 지난번에 봤던 정장 남자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김만호라는 사람도 있을까요? 나라의 영수증에 있던 그 이름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어요. 어머니, 또 거기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왜? 이번에도 추심이 온다고? 네, 맞아요. 제발 빨리요. 이번에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왔거든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왜 하필 제가 여기 있을 때 그들이 오는 걸까요? 로비를 돌아보니까 나라가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좌석 배치도가 있었는데 제자리에 검은 X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저를 여기로 유인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물을 사러 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제 위치를 알려주러 간 거였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워준 나라가 저를 이용하다니요. 하지만 화날 시간은 없었어요. 정장 남자들이 저쪽에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다행히 운동화라서 지난번보다는 나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심장도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나라는 왜 저를 이렇게 속이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를 집에서 빼내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주차장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나라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다른 남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집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꼭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더 이상 이렇게 속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집에 들어가니까 어둠 속에서 지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나라도 옆에서 울고 있었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든 건 제 탓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 탓이라니?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들, 추심에 쫓기신 일들, 모든 게 제가 만든 일이에요. 그 순간부터 지수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겨울 일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쓰러지셨을 때요. 기억했습니다.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어요. 병원에서 대동맥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증금이 3천만 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남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돈 없으면 그냥 집에 가자고 하셨잖아요. 맞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고 살기 싫어서 수술을 포기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저축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처음엔 3천만 원만 빌리려고 했는데 생활비도 필요하다고 해서 8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8천만 원을? 네. 그런데 금리가 너무 높았어요. 연 24%에서 36%까지. 복리로 계산되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8천만 원을 그런 고금리로 빌렸다니요. 지금은 원리합계가 1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매달 이자와 연체료로 3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나라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 일을 해결하려고 호텔 야간 주방에서도 일하고 제가 요양보조 일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요. 그래서 새벽마다 큰 보냉 가방을 들고 나간 거구나. 네, 호텔에서 남은 직원식이랑 폐기 예정인 식품들을 가져와서 다른 곳에 배달하는 일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냉장고가 비어있던 이유, 나라가 살이 빠진 이유, 결혼 반지가 없어진 이유. 반지도 팔았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결혼 반지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금반지, 목걸이 다 팔았어요.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또 빌렸습니다. 원금 갚을 돈을 또 빌린 거죠. 돈으로 돈을 갚다니. 김만호라는 사람이 불법 출신 브로커예요. 제가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를 위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저를 쫓아온 거였군요. 오늘도 그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머니를 밖으로 모셔낸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요. 나라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싫었어요. 어머니 심장도 안 좋으신데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라와 지수가 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수술 받느라고 제가 남에게 손 벌리기 싫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오해했구나. 지수와 나라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희를 의심했어. 나라가 다른 남자라도 생긴 줄 알았어.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서로를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키워준 나라가, 저를 아버지처럼 모시는 지수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저는 의심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함께 해결해야죠. 혼자가 아니라 셋이서 함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방 안장롱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유족연금을 조금씩 모은 통장, 시골 친정집 팔아서 받은 돈,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숨겨둔 비상금까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라와 지수를 불러앉혔어요. 이걸 봐. 통장과 현금을 보여주니까 둘 다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건 내 평생 모은 돈이 아니야. 오늘 우리 셋을 살릴 첫 번째 돌멩이다. 제 말에 나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노후자금인데 어떻게 써요? 노후가 뭐야?
지금 살아남는 게 먼저지. 하지만 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상철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아, 나야. 좀 급한 일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 상철이가 바로 달려왔어요. 지수가 지금까지의 일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대출 경위부터 불법 추심까지 모든 걸요. 이거 완전히 불법이야. 일단 증거부터 모아보자. 상철이가 김만호가 협박하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이면 이자를 대폭 줄이고 원금도 일부만 갚으면 돼.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야. 며칠 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지수의 소득으로 보면 충분히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하죠? 일단 불법 추심 증거를 확보하고 급한 이자는 최소한만 갚으면서 버텨야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수는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추가로 하기로 했어요. 나라는 호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재가 요양보조 일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반찬가게 권리금 일부를 회수해서 당장 급한 돈을 마련했어요. 오래된 단골 손님이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가게까지 정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작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나라에게 작은 은반지를 사준 날이었어요. 값비싼 건 아니었지만 결혼반지 대신이라도 끼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돼요. 아니야. 이거 받아. 나라에게 반지를 주는데 나라가 저한테 끼워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끼세요. 안 돼. 여기가 내 자리야. 나라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말했어요. 더는 빼지 마라.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야. 그날 밤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힘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6년 초봄이었어요. 개인회생 인가가 확정되고 불법 추심도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김만호는 경찰에 입건됐고 저축은행 측과도 합의가 이뤄졌어요. 빚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심장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근처 병원 앞에서 가마솥에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병문안 온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무료로 나눠주는 거였죠. 예전에는 그런 걸 보면 남일 같았는데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도와드릴까요? 어머, 고마워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네, 저도 이런 일 해봤어요. 국을 나눠주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는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요. 지수는 배송팀 반장이 됐어요.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회사에서 인정받았거든요. 나라는 병원 조리원에서 영양사 보조로 일하면서 공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봉자 권사님을 만났어요. 선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예전 같으면 체면 때문에 괜찮은 척 했을 텐데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어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가족이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지수는 뭐 하나? 배송팀 반장 됐어요. 성실하게 해서 인정받았어요. 이제는 지수 이야기를 할 때도 당당합니다. 직업이 뭐든 성실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들어가니까
나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리 비싼 재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좋아졌대.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봐. 나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걱정 끝났네요. 저녁을 먹으면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뭔 소리야? 우리는 가족인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발장을 정리했어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맨발로 뛰어다녔던 그날을요. 그때는 무서워서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함께 맞설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1년 전보다 조금 늙어 보이지만 표정은 더 편안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족은 나를 숨기게도 살리게도 한다. 혼잣말을 하면서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살리는 쪽을 선택한다. 그리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니까요.